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신은철 칼럼니스트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좋아하세요? 김? 아, 좋아하죠. 김 좋아하세요? 네, 좀 좋아합니다. 이따가 챙겨드릴게요. 네. 김 참 맛있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되게 마음이 바빠요, 저는. 일단 오늘 신은철 칼럼니스트님이 하루 종일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역할을 주로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뭐 라이브 중계 포함해서 네. 아마 좀 여러 얘기를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가 정말 많을 텐데, 어때요? 지금 투표가 막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9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투표가 종료가 되잖아요. 지금 네. 요 사이에 나왔던 이슈나 주요한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주요한 내용이라 하면은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딕스비 노치의 투표 결과가 사실은 6명 중에서 4명이 공화당원이고 네. 2명이 무당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한 명도 없었는데도 네. 그리고 주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5대1로 켈리 아요테 전 상원의원 그러니까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앞섰거든요. 네. 그런데 대선은 3대3 동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화당원보다는 무당층 2명과 네. 그다음에 공화당원 1명이 이제 해리스를 찍지 않았을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다른 무당층이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조금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막날 사이에 뭐 네이트 실버의 실버 블래틴이나 아니면 지금은 이제 네이트 실버와 독립을 해서 ABC 뉴스 산하에 있는 그 538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코노미스트 요 세 기관이 전부 다 막바지에는 이제 해리스가 그래도 이길 수 있다. 네. 이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전망을 파란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뭐 538나 실버 블래틴은 조금 접전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코노미스트는 아예 56대 43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아무래도 조기 투표를 이제 그 추세로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당적별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막바지에도 민주당이 41% 정도고 공화당이 39%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무당층의 기타 이 정도로 나왔는데 네.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사전 투표 조사 결과도 그렇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 공영 라디오, 공영 방송 서비스 및 마리스트 칼리지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막상 사전투표 조사 결과에서는 해리스가 그래도 2자릿수 정도 차이로 계속해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젠더별 비율입니다. 여성들의 이제 비율이 훨씬 높은데 이제 해리스 지지율이 그만큼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소식을 한번은 그래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냐면은 몇 시간 전쯤에 뭐 애틀랜틱 등 이제 몇몇 언론들이 띄웠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원래 미국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은 남편들이 이제 자기 부인들한테 뭐 공화당을 찍을 거면은 공화당을 찍으라라고 일종의 투표 행위를 강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에 대한 반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 보니까 뭐 임신 중절 보장 이슈도 있고 성소수자 인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런 이제 남편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되 네. 그래도 이제 가정과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의사를 주변에 밝히지 않고 조용히 해리스를 찍는 경우가 더러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노스캐롤라이나 사전투표 그 여론조사에서부터 이미 좀 반영이 된 걸로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트럼프 지지층도 트럼프 지지층인데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고 공화당을 지지했던 바로 온건 보수 성향인 백인 여성들이 또 얼마만큼 또 해리스로 넘어왔을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게 오늘 안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좀 결과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게 왔다 갔다. 그 시설 주변에 보안만 강화한 것이 아니라 네. 개표 기계의 뭐 보안도 강화를 했고 그래요? 우편 투표도 그렇고 개표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나름대로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빠르면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안에 윤곽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참 많았잖아요. 너무나 이제 다양하게 그리고 우편 투표 결과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뭐 5일까지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게
제일 싫은데 네. 추천단 뭐 그 투표 결과 뭐 산출하는 시스템까지 도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지금 사이에 선거 내용 관련해서 좀 의미 깊게 보신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앞서 말씀 주셨듯이 네. 해리스의 약진이 뭐 막판에 좀 인상적인 상태로 지금 투표가 끝났죠. 네. 끝나고 있죠. 네, 그래서 조금 뭐 저는 뭐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약간 박빙인 적이 있었나? 뭐 그런 거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네, 최근 들어서.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접전이라는 게 미국이 계속 그 뉴스를 보면 지지층이 좀 분립화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양극화되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듯이 뭐 성별로 또 뭐 공화당과 민주당 그 안에서도 약간 조금 극단적인 성향 쪽으로 이렇게 분립이 되어서 이게 중도파가 조금 없어지는 상황.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랬지만 네. 이번에 조금 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게 투표율로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넘어서 오히려 긴장감까지. 그리고 긴장감이라는 것은 좋은 얘기로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투표에 많이 참여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이 갈등을 봉합하고 미국을 조금 세련된 국가로 만드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많겠구나. 그리고 트럼프도 4년 전에 트럼프는 아니다라고 저는 조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그러니까 뭐 달라졌나요? 선거 중에 뭐 틈틈이 얘기한 게 조금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다. 라는 것을 이제 좀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진짜 준비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뭐 지난번 무역 대표부를 역임했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이런 분들이 뭐 중간에 인터뷰도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렇게 준비를 안 하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도 굉장히 정교하게 많은 정책이 준비돼 있어서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새로운 정책이 뭐 튀어나올 가능성,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죠. 네. 또 해리스가 돼도 조금 바이든과 조금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 뭐 전체적으로는 바이든노믹스 2.0이 되겠지만 그렇죠. 뭔가가 이제 차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또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의 조금 관심사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뭔가 첨예한 그런 미국 안에서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절반이 해리스를 네. 지지하고 절반이 트럼프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 분열된 부분이 또 어떻게 또 봉합이 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그런 외교 정책 특히나 관세 관련한 정책이 두 후보가 워낙에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트럼프의 당선이 조금 더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든 당선이 되고 나서는 더 첨예하게 좀 힘들게 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결론을 확 내리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미국 대선 이후에 단기적인 리스크도 있을 것 같고요. 자산 시장에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떤 부분을? 네, 뭐 단기적인 리스크는 네. 뭐 말씀 나눴듯이 지금 뭐 투표 결과 또 이제 재검표가 이제 된다든지 네. 그러면 뭐 주마다 다르지만 뭐 한 3, 4일씩 더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좀 지난번에 투표한 방화 사건도 네. 있었지만 뭐 소송으로 이어질 지금도 이미 많이 소송이 지금 제기돼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이제 되돌림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산 시장에 조금 혼돈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접전지인 펜실베니아가 한 9시면 이제 출구 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단기 불확실성과 관련돼서 뭐 저희가 두 가지 사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림을 보시면 2000년이 이제 부시
와 이제 엘고가 대결했던 때죠. 네. 선거일이 두 번째 화요일이 그때는 11월 7일이었는데 이게 추악한 한 달이라고. 나스닥 지수의 추이죠. 네, 나스닥 지수가 이게 거의 24% 하락했습니다. 네. 11월 30일 저점 기준으로. 그리고 당선자 확정은 이제 겨우 이제 아슬아슬하게 선거인단이 이제 실제 투표하는 12월 12일 날 당선자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길었죠. 네. 그리고 이제 엘고가 승복하면서 일단 12월 12일 날 마무리가 됐는데 물론 이제 이때는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주가가 이후에도 계속 내려가던 시점이었어요. 죽지 않았던 시기다. 그래서 그런데 그 특히 추악한 한 달이 조금 더 안 좋았다라는 네. 것은 이제 우리가 짚어볼 만한 사례인 것 같고 좀 근래 2020년 4년 전에 이제 그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이 붙었을 때 그때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1월 3일 날 선거를 했는데 4일 날 갑자기 새벽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새벽 2시에 승리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바이든 당선에 대한 윤곽은 한 토요일 날 4일 걸렸습니다. 네. 이때도 오래 4, 5, 6, 걸렸군요. 7. 그래서 7일 날 AP통신이 이제 먼저 선수를 쳤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확정됐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때는 또 올랐어요. 네. 근데 이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었어요. 당시에 예, 2020년부터. 당시 뭐 팬데믹 때였지만 대규모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제로 금리로 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이미 반등을 해서 2022년까지 반등했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탄력을 오히려 더 받았죠. 조금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네. 하지만 이제 그 이듬해 1월 6일 날 그 유명한 의사당 난입이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정치적인 이벤트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대세가 상승기냐, 대세 하락기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장세 혹은 일주일 장세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네. 너무 집착하는 것도 좀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CNBC 화면을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첫 번째 투표가 마감됩니다. 뭐 동부 표준시 오후 6시, 뭐 태평양 표준시 오후 3시 해가지고 1시간 9분 이제 남았는데 요거 이제 딱 끝나고 나면은 바로 출구조사 결과 도출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남의 나라고 저기 태평양 건너서에 미국의 선거 결과인데 왜 이렇게 다들 지금 새벽부터 지금 13,000분 가까운 분들이 이 결과를 궁금해서 다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특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약간 뭐 민주당, 공화당 이 특징이 좀 혹시 있나요? 좀 뭐 약간 어거지스러운데 네. 있기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네. 소속 정당과 S&P 500의 수익률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연차별 수익률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년 임기지 않습니까? 중임인데. 네. 예, 그런데 1, 2년 차보다는 3, 4년 차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1939년을 제외하고는 3년 차는 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점에서는 작년이죠. 네. 바이든이 3년 차였고 올해가 4년 차니까 네. 3년 차가 가장 좋았고 모두 플러스였다니까요. 39년만 제외하면. 네. 그리고 1, 2년 차는 조금 높은 변동성을 빅스 지수도 높았고 조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아마도 전임자가 많이 벌려놓은 것을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1, 2년 차는 조금 바쁘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방만한 재정 살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다음 집권자가 조금 감당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통상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집권 1, 2년 차 힘 좋을 때 개혁을 합니다. 오바마 뭐 케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모든 정책의 불확실성이 집중돼 있는 뭐 좋은 말로 개혁이지만 주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1, 2년 차가 조금 안 좋았다.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수익률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니까 꽤 긴 기간이죠. 95년인데
6.2%대 9.9%. 민주당이 좀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 주의할 게 중간값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단순 평균으로 보면 민주당이 대통령 되면 무조건 좋네. 그건 아닌 거고요. 물론 좋지만 그렇게 중간값으로 보면 그렇게 큰 변별력은 없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러면은 변별력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는 그럼 어느 쪽 당선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지금은 해야 되죠? 이제 뭐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공화당이 양당을 수입하면 네.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주가에 가장 좋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상하원이 찢어지면 네. 분립되면 뭐 그 다음에 그게 좋다. 제일 안 좋은 거는 해리스가 당선되면서 분립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월가는 법인세 인하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쵸. 법인세 인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해리스가 당선되면 일단 법인세 인하보다는 이제 중산층 세금 깎아주고 자녀 공제 많이 해주고 네. 이런 뭐 민주당의 그 특성적인 정책 세금 정책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분립이 된다? 네. 라면 이제 조금 더 아니 민주당이 수입하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조금 공화당의 조금 기반이 완전히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주식시장 측면에서 뭐 금융 규제 완화라든지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에 조금 불리함이 있는 거죠. 네. 시장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네요. 경기는 어떨까요? 사실 지금까지 뭐 민주당, 공화당 할 때 이제 특수한 뭐 팬데믹이나 이런 뭐 금융 위기 이런 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 경기 특성을 봤을 때는 공화당 쪽에 집권이 했을 때가 경기가 더 좋았었는지 아니면 민주당 쪽 집권했을 때 경기가 더 좋았었는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살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제가 볼 때는. 근데 누가가 중요해요? 아니면은 그 집권 당이 중요해요? 누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통점이 있어요. 네. 증시가 약했던 시절, 그러니까 뭐 증시가 약했던 게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았다, 혹은 기업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약했던 상대적으로 다른 집권 대통령에 비해서 약했던 경우가 닉슨, 포드,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이때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경기가? 빨간색이 공화당이고 파란색이 민주당인데 네. 공화당의 소위 스트롱맨이 집권했을 때 사건 사고도 많았고 조금 정책이 좀 셌죠. 네. 정책이 세면서 또 전쟁도 있었고 네. 물론 이제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스트롱맨이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조금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로 보면 이제 경기를 좀 알 수 있는데 네.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대체로 실업률이 파란색이었죠. 떨어졌다. 물론 이제 경기 사이클로 인한 예외도 있었고 또 공화당이었을 때도 아들 부시 같은 경우에 후반부에는 좋았어요. 그리고 레이건도 초반부에 좋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100% 통한다라는 건 아닌데 네. 대체로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경기가 좀 좋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좀 아이러니한 게 있더라고요. 뭐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많이 돈을 쓰기를 원하지만 공화당의 전체적인 정강 스탠스는 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건데 네. 역사적으로 공화당 스트롱맨이 집권했을 때 연방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뛰었어. 근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 당선이 되면은 저 부채 증가는 불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해리스보다 한 2배 정도는 그쵸. 증가할 걸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방 재정 수지도 공화당 대통령 집권 기간 중 더 안 좋았어요. 네.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그 전에 민주당이 돈을 많이 써서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집권을 한 다음에 그걸 바가지 썼느냐 후폭풍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이미 있어요. 부채가 목 끝까지 차 있잖아요. 부채. 지금 그렇죠. 네. 바이든이 많이 저질러 놓고 또 그 전에 팬데믹 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네. 어마어마하게 한 15년간 돈을 풀었잖아요. 네. 재정도 많이 안 좋아졌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 그다음에
만약에 트럼프로 바톤이 이어지면 미국 부채와 재정 수지는 조금 고삐 풀릴 가능성이 네. 높죠. 어. 그로 인해서 조금 자산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보입니다. 네. 가장 큰 요동은 지금 채권 시장이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 저는 국채 10년물이 네.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10년물의 레인지를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로도 올려야 된다고 네, 보십니까? 5% 내외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이미 그럼- 저질러놓은 혹시 트럼프가 당선돼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미 저질러던 그런 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 누가 당선돼도 국채금리의 상승은 기정사실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겠네요. 뭐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에 대한 플러스가 더 나겠지만 최근에 국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ETF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베팅을 하고 상당히 있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방금 박사님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그 국채 수익률의 레인지 자체가 좀 상단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숫자가 지금은 앞자리가 4지만 5라는 숫자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당선이 될까에 대한 뭐 미국 시장이나 미국 경기도 중요하지만 국장은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그 당선 결과에 따라서 네. 아무래도 뭐 지금 트럼프가 우리를 좀 괴롭히는 측면이 많으니까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은 트럼프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월가는 우리는 좀 민주당이 조금 유리한 거죠. 바이드노믹스가 지금 계속 이어지면 지금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네. 또 국방비 물론 이제 트럼프가 국방비를 뭐 지금 최근에 사인한 거에 9배를 부르지만 장사하는 분이시였기 때문에 일단 부르고 깎아주면서 선심 쓰는 척 하겠죠. 아무튼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삥 네. 뜯기는 거니까 되게 괴로운 겁니다. 우리 박사님의 표현에서 이런 삥 뜯긴다는 표현을 아니, 뭐 솔직히 삥 뜯기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국내 시장에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좀 더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물론 이제 일부 섹터들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쪽은 또 수혜를 볼 수 에너지라든지 있겠지만 원전이라든지 근데 그 외에 전체적으로는 금융 조금 뭐, 우리가 네. 관세 부분도 있고 힘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리스 후보가 된다고 뭐 마냥 좋은 거는 사실 아니지 않나요? 해리스는 그냥 천천히 마가를 하는 거고요. 천천히 메이크 아메리칸 마가. 그레이트 어게인을 천천히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분업 질서를 통해서 그다음에 동맹국 질서를 외연적으로는 유지하면서 네. 그러면서 백악관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의회를 중심으로 네, 네. 그리고 정부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서 네. 진행되는 마가고 트럼프는 1대1로 미사일 쏘듯이 네. 중국에도 미사일 쏘고 응. 북한에도 직접 미사일 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네. 정책이 미사일이라는 거죠. 그쵸. 네, 1대1이고 또 기업 중심이고 그리고 국가별로 또 맨투맨 네. 국가 지도자들끼리의 맨투맨 협상으로 그렇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조금 공화당 전체적인 정당이 어떻게 트럼프를 통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의 그동안 행적을 감안했을 때 네.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투표 마감 시간까지 58분여 남았습니다. 이 투표가 이제 마감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투표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출구조사 관련한 내용들이 시장에 전달이 될 거고, 이 내용들은 또 바로 이제 국내 시장의 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내용들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신은지 칼럼니스트는 이제 컴퓨터가 생기셨어요. 그 말인즉슨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건데, 네. 뭐 보고 계셨어요? 그 히스패닉 여론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 그 미국의 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히스패닉 방송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유니비전이라고. 네. 여기서 이제 유고부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했고 그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64대 30으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압도적인 우세인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여론조사가 그 최근까지도 발표되었던 여론조사와 다르게 바로 그 푸에르토리코 비하 발언 그 논란이 터진 이후에
이제 실시가 되었고 표본도 이제 등록 유권자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외 조사에서도 뭐 해리스가 히스패닉 지지율에서 바이든보다는 뭐 트럼프를 더 확실하게 앞선다 이런 게 꾸준히 나오기야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그 사업가 이미지를 워낙에 그동안 잘 부각을 했다 보니까 네.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그 4년 시절에 이제 호경기도 그렇고 뭐 트럼프의 이제 정책관에도 동의를 하면서 이제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푸에르토리코 비하 발언이 사실상 그 기대에 이제 찬물 아주 제대로 끼얹은 셈이 돼버렸고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예, 바뀐 것 그런 같아요. 여론이 이제 나타나고 네. 있는데 이게 또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펜실베이니아 이제 몰락한 철강이나 강철 도시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 레딩하고 앨런타운이 있는데 네. 푸에르토리코계랑 도미니카계가 여기에 주로 많이 정착을 어. 했습니다. 두 도시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히스패닉 인구의 다수파를 차지하는 경우도 더러 생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시 주변에 있는 백인 거주지가 반대로 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선호를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 좌우간은 이제 그 펜실베니아 이제 히스패닉 유권자가 한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최대 네. 60만 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다수파가 또 푸에르토계이고 다른 추측이 또 도미니카계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이미 사전 투표상에서부터 해리스를 좀 선호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는데 본 투표에서까지 또 결집을 해버리면은 네. 펜실베니아가 안 그래도 초박빙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거 외에도 그 필라델피아 카운티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를 이제 관할을 하는 거기에 이제 오전 8시쯤 투표 추세가 2016년 대비 44% 정도 되었고 2020년 대비 40% 정도 됐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오전 8시. 네. 그리고 그 말인즉슨 민주당이 이제 그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자기들이 최대한 이제 규합을 해야 되는 표밭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투표 실적을 잘 뽑아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켄터키나 버지니아 같은 주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조지아만 이제 경합주로 뽑으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켄터키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 지지층이 의외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트럼프가 2016년과 2020년 당시에 표차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거를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에 그 켄터키의 동부가 몰락한 이제 탄광지대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서 트럼프가 16년이나 20년보다도 덜 이제 압도적으로 이긴다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은 펜실베이니아 서쪽에 왜 옛날에 앤드류 카네기가 철강 산업을 운영했던 곳 아닙니까? 그만큼 탄광지대도 많았거든요. 그 탄광지대가 지금은 트럼프로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8년 전에 이미. 네. 그러니까 이제 켄터키 동부,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남동부, 펜실베니아 서부 이쪽이 크게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켄터키 동부에서부터 이제 표차가 좁혀진다 하면은 네? 민주당이 이제 펜실베니아 서부에서도 그러면 표차를 한번 최대한 좁혀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또 민주당이 그렇게 하려고 뭐 존 페터먼 상원 의원이 그 특유의 패션을 입고서 뭐 백인 노동자 거주지를 살살 지우고 다닌다든가 혹은 이제 사실은 미국 대학이라고 해서 다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도시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공화당을 지지하는 카운티에도 덜어 있거든요. 그런 대학에서도 민주당이 젊은 세대를 최대한 규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켄터키 동부 지역, 그 다음에 버지니아는 또 어떤 지역을 지켜보시면 좋냐 하면은 버지니아의 북서부, 북동쪽이 워싱턴 DC의 교회 혹은 중교회 지역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 연성화 현상이 일어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게 22년 중간선거 당시 이제 언론들의 가능성 제기였는데 그게 사실은 빗나갔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바이든이 이제 계속 완주를 했을 당시에는 버지니아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인즉슨 버지니아 북동쪽에 있는 DC의 교회 지역 지지율이 연성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가 출마를 한 이후에는 여론조사 격차가 2020년 대선과 비슷한 수준까지 도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북동부의 이제 교회 지역에 민주당 지지층이 다시 결집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아시아계나 무슬림계 이런 이제 이민자들인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계나 이제 무슬림계는 미시간 외에도 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이제 경합주의 판세까지 좌우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에서 이분들이 일단은 결집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다른 대도시 근교, 특히 아시아나 무슬림 거주지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조지아 같은 경우는 또 어디를 지켜보시면 좋냐 하면은 애틀랜타나 애틀랜타 근교 외에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직선식으로 이제 관통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모카 농장이 많이 있었던 블랙벨트인데 사실 그 블랙벨트의 여론도 카타르의 국영 언론인 알자지라 기사에 따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흑인 농민 포함해서 흑인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개표 결과도 한번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40년대부터 그 도시에 자리 잡은 기업들이 당대의 이제 남부 백인들과는 다르게 인종통합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인종통합에 반대하는 백인들이 애틀랜타를 등져서 애틀랜타 주변 지역에 많이 정착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애틀랜타 북쪽에 있는 포사이스 카운티가 있습니다. 네. 1912년에 다름 아닌 이제 인종 폭동을 경험했던 곳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뉴욕 타임스에 올라오는 이제 한 사설에 따르면은 그 타주 출신의 이제 백인이 근래에 이제 정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오래 살았던 백인 이웃과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래 살았던 백인 이웃이 한다는 말이 네. 여기는 쿠클럭스 클랜의 본산이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자체도 살기 좋으니까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마당에 해리스가 나왔기 때문에 포사이스 카운티에서 서서히 인구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흑인 플러스 아시아계가 결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플러스 알파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옹호 보수 성향의 백인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은근히 좀 뭉치고 있다는 조짐이 이미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포사이스 카운티가 1980년 그러니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후로는 네. 공화당을 거의 7대3 혹은 압도적일 때는 8대2 수준으로 지지를 했다가 2020년 대선을 계기로는 67대 33 수준으로 반대로 민주당이 좀 지지율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22년 상원 결선 결과를 보셔도 네. 라파엘 원호 목사 겸 상원 의원이 포사이스에서 한 34% 정도를 받았고 그게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백인들은 어차피 트럼프를 찍을 겁니다. 다수가. 남부인 특성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수나마 백인 여성이 이탈을 정말로 하고 네. 또 플러스 알파로 소수 인종들이 또 최대한 해리스로 뭉쳐서 포사이스 카운티의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여론조사 추세와 다르게 조지아가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처음에 이제 최근에 선거를 막판에 앞두고 예. 그 푸에르토리코 비하 발언을 한 것의 영향으로 확실하게 표심이 완전 또 다시 돌아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예.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약간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 쪽으로 좀 기울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3프로TV가 오늘 하루 종일 다양한 세션을 마련해서 저희가 특집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방금 전 함께 해주신 신은철 칼럼니스트님께서는 하루 종일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아침 라이브에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가 또 11시부터 3시 15분까지는 신은철 칼럼니스트와 또 각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또 미국 경제 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 모시고 특별 생방송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또 두 분과 함께 글로벌 인터뷰 나눠봤고요.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신은철 칼럼니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